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2회 구술형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문제는 글을 읽고 구술 감독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참석하는 대표적인 모임으로는 동창회와 동호회가 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연말이면 송년회를 개최하고 체육대회나 단체 여행을 가기도 한다. 한편 동호회는 사진 촬영, 악기 연주, 등산, 스포츠, 영어 공부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모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며 학교나 직장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보통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연결된다. 사람들은 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여러분이 구술 면접을 보러 이제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책상에 이렇게 읽기 지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술 면접관에게, 구술 감독관에게 인사하고 외국인 등록증과 그 구술 채점표를 드린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이 읽기 지문을 눈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 회사에 다니면서 일해요. 직장 생활이나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걸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다. 이건 친하게 지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참석하는 대표적인 모임은 뭐가 있다?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동창회, 또 하나는 동호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해요. 자, 첫 번째 동창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동창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자,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언제 많이 모여요? 연말,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매년 12월, 연말이라고 하죠. 1년의 끝, 12월이 되면 송년회를 개최하죠. 모임을 하죠. 1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모여서 한 해 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모임하는 거예요. 송년회를 개최하고 봄이나 가을에는 체육대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여행을 가요. 단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동호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호회는 사진 촬영, 악기 연주, 등산, 스포츠, 영어 공부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모임이다. 자, 사진 찍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피아노 쳐요, 기타 쳐요, 이런 거, 등산, 산에 가요, 스포츠, 운동해요, 영어 공부해요. 자, 어떤 사람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임을 동호회라고 합니다. 자, 동호회는 보통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또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직장. 학교에서 하면 보통 동아리라고 말해요. 동아리. 자, 보통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먼저는 온라인, 인터넷에서 먼저 이제 모임에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친해지면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직접 만나는 거죠.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만나요. 오프라인 모임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자, 사람들은 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눈으로 읽고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에 알맞은 부분을 찾아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질문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듣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동창회는 어떤 모임이고 동호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1번 문제인데요. 자, 동창회는 여기 설명이 나오죠.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나왔고요. 동호회는 사진 촬영, 악기 연주, 등산, 스포츠, 영어 공부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모임이다. 이 부분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입니다 또는 이에요 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한편 다음 뭐예요? 동호회. 동호회는 사진 촬영, 악기 연주, 등산, 스포츠, 영어 공부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동창회를 소개하고 동호회를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한편 동호회는 사진 촬영, 악기 연주, 등산, 스포츠, 영어 공부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모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 동호회의 멤버가 돼요. 동호회에 들어가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장점을 질문하고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 동호회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들은 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말할 때 동사 형용사의 을뿐만 아니라 사용하죠. 받침이 있어요, 을, 없어요, 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이번에는 이제 읽기 지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땡땡 씨는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동호회의 멤버가 돼요. 동호회의 회원이 돼요. 회원이 되다, 이걸 가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동호회에 들어가서 회원이 되어서 활동을 해요. 근데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유가 생기면 봉사활동을 하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잘 적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잘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처럼 저하고 똑같이 저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겪다는 어떤 것을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보통
나쁜 경험, 힘든 경험을 경험할 때 겪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 슬픔을 겪다, 고통을 겪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번. 교육열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편인데 이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자, 교육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교육열이 무엇입니까? 하면 교육열의 정의, 교육열의 뜻을 물어보고 있고요. 교육열이 높은 이유, 교육열이 높은 원인을 물어보고 있고요. 교육열이 높은 것의 장점, 좋은 점과 단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열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답이 좀 길어요. 그래서 2페이지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교육열이란 한국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하는 열정을 말합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높은 학력이 신분 상승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열이 무엇입니까? 해서 교육열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열이란 한국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하는 뜨거운 마음, 열정을 말합니다. 정의를 말하고요. 왜 높아요? 높은 이유.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롯되다는 시작되다, 유래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하다, 시작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되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왜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높은 학력, 좋은 학교를 졸업했어요.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높은 신분 상승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또 명예도 가지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한 가지 방법이 높은 학력, 좋은 학교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볼게요.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편인데 이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 단점 알아야 되겠죠? 장점은 이것의 긍정적인 점, 좋은 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은 점, 장점. 단점은 나쁜 점, 부정적인 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실력이 있는 인재를 많이 키워낼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이 자원이 부족한데도 짧은 시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즉, 교육열 덕분에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점.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어떻다? 실력이 있는 인재를 많이 키워낼 수 있었다. 실력하면 어떤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능력이 있는 인재,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한국이 자원이 부족해요. 한국은 자원은 많지 않아요. 좋은 나무도 없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돈이라던가 또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나무 또는 석유 이런 것들이 없어요. 부족한데도
짧은 시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원동력은 힘을 말하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힘. 그래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뭐였다? 실력이 있는 인재를 많이 키웠기 때문이고, 이 인재는 왜 많이 키워질 수 있었어요? 높은 교육열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즉, 교육열 덕분에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실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었고, 이 실력 있는 인재 때문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장점인 거죠. 자, 단점은 하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반대하지만 이러한 교육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학원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요. 학생들대로 학업 스트레스,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대답하실 때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5번. 저출산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고령화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5단계 심화에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해서 한국 사회의 변동 나오는데요. 저출산이 무엇인지, 고령화가 무엇인지 의미를 설명하고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 방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을 기준으로 0.72명이라고 합니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출산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했으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한국의 출산율,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 통계를 보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0.72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요.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보통 아이를 몇 명 낳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 한 명이 보통 평생 0.72명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령화. 고령화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했죠. 자,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시면 2025년이 되면 내년쯤 되면 이제 한 20% 이상이 될 거라고 해요. 2025년이 되면 아마 20% 이상 이제 고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4% 이상을 고령사회 라고 하고요.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2015년에 13.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4%가 넘어선 거죠. 14%를 넘어선 상태여서 고령 사회이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말하는 데에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을 기준으로 0.72명이라고 합니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점점 결혼 연령이 높아지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기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린다든지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년 퇴임은 60세를 전후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인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노인 복지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람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자, 한국 사회에서 보면 결혼하는 연령,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결혼하는 나이가 높아지고 있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한 명만 낳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다, 이거는 만들어주다 그런 얘기예요. 만들다 해서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린다든지 가장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예요. 학원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교육 환경의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고령화 현상에 의해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정년퇴임, 회사에서 그만둬요. 정년퇴임은 60세를 전후로 해서 하게 돼서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거든요. 근데 정년퇴임은 60세쯤 하니까 정년퇴임을 한 후에도 한 20년 이상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이렇게 부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또 노인 복지 정책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노인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것들도 많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정책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지 정책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회 구술형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준비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